2022년 3월 17일 한국뉴스입니다. 한국이 지난주 7일에서 13일 전 세계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번 주 1일 신월규 확진자 수도 50만 명을 넘어 폭증하고 있어 이번 주에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에서 3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를 확진자가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바뀐다. 정부가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떨어뜨리려는 이유는 단순하다.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주된 근거는 코로나 확진자의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치명률이다. 그러나 감염병 등급 하향에 대한 정확한 적용 시점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식당 카페 운영 시간은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등을 검토해서 18일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당일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달 안에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주로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일원본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5일에는 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메시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구 달성군 육아읍 사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틀 뒤 사저에서는 원래 주택 소유주의 짐을 빼내는 이삿짐 차량이 포착됐다. 지난 2일에는 대리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최근에는 사저에 이삿짐이 들어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귀향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박 대통령을 찾아뵐 것이라고 당선인의 측근이 전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측과 윤 당선인 측은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회동 불발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이슈에 대해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동을 다음으로 미뤘어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안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워낙 달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기관장 인사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루어질 인사는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이 윤 당선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청와대에서는 임기 내에서의 인사권은 문 대통령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마지막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문 대통령 임기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기 신여권과 현 정권 간 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최소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절반가량을 지내게 된다.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찬 회동을 막판에 연기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이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해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예상됐지만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조기에 노출된 것이다. 양측은 회동 일정에는 쉽게 합의했으나 의제를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에서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동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측에서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회동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하루 만인 지난 10일 윤 당선인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문재인은 이날 승리가 확정된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와 함께 정권 인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의 정무수석을 윤 당선인에게 보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 보자고 하시더라고 했다. 이에 유 실장은 문재인이 당선인이 편한 날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추겠다고 했다.
이후 양측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의 수석을 소통 창구로 지정하고 회동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과 윤 당선인 회동은 순조로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청와대도 처음엔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였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자 지명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처음엔 윤 당선인과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이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장 실장과 이 수석이 회동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견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긴장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 인사권과 사면권은 아직 문재인에게 있다. 우리도 법대로 할 테니 윤 당선인도 임기 말에 법대로 하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에서 지난 11일 문재인 측의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협의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기관 공석 자리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조만간 임명될 것이란 제보 등이 이어졌다며 현 정권이 무리하게 임기 말 낙하산 인사를 하려 한다고 보고 청와대 측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인사나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불쾌한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태가 만남을 무산시킨 배경이라고 했다. 인사 문제 외에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며 문재인이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게 회동 무산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 부여한 의미도 전혀 달랐다. 윤 당선인 측은 회동 조율 과정에서 몇 가지 의제를 정해 문재인 입장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6일 아침까지 청와대의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덕담을 나누면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는 자리인데 윤 당선인 측에서 만남의 결과를 합의문 쓰듯이 하자고 하니 답을 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양측은 이날 회동 무산이 신구 권력 간 충돌로 악화되면 안 된다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철의 수석과 장제원 실장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남이 새 정부 출범과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동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현 여권의 한 인사는 권력 이양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이동 집무실 근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모들과 깜짝 김치찌개 오찬을 했다.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정장 차림으로 집무실에 출근한 윤 당선인은 점심시간인 정옥계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등과 함께 도보로 근처 김치찌개 식당으로 이동했다. 윤 당선인 일행이 식당에 도착했을 당시 다른 테이블에선 시민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운영과 향후 국정 기조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근처 김치찌개 식당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이 있는 현장 속으로 가서 실제 눈을 맞추고 어루만지는 행보라고 했다. 윤 당선인과 일행은 2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통이동 일대를 가볍게 산책했다. 이날 산책은 윤 당선인이 즉석에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약 900m를 걸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거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 당선인 신분으로 즉석 산책에 나선 것은 윤 당선인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산책 도중 참모들에게 앞으로 같이 가서 밥을 먹어야 할 식당이 10분 만에 10곳 정도 눈에 띄는 것 같다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짧은 산책을 마친 뒤 집무실로 복귀해 업무를 봤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첫 공개 행보로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과 꼬리곰탕을 먹었다. 이튿날인 15일엔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중식당에서 짬뽕을 먹었다. 해당 가게는 화재 당시 소방관들에게 식사를 무료 제공한 식당으로 윤 당선인이 직접 매상을 올려주고 싶다며 정했다고 한다. 사흘 연속 이어진 공개 오찬에 이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 당선인의 혼밥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화제가 됐다. 지난 2월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대통령이 되면 이 두 가지는 꼭 지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내에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사람이 밥을 같이 나누는 게 소통의 기본이라며 야당 인사, 언론인, 격려해야 할 국민과 필요하면 두 끼씩 먹더라도 밥 먹으면서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 나왔다.
김건희 씨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용민 씨는 그냥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나한테 전가해라라며 반발했다. 제2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다음과 같이 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사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으며 그 가장 큰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고 확신한다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조민을 위조된 자료로 부정하게 고려대학과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던 조국을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조국은 35일 만에 비참하게 물러났다. 민주당이 공정의 가치를 잃어버린 뼈아픈 과정이자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열하게 만든 내로남불이었다라며 이를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도 있었다. 지난 1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을 때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회를 놓쳤다라고 했다. 제2의 위원은 문재인을 겨냥해 편 가르기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겨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제2의 위원은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패권을 놓고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과 전과 사범 이재명 그리고 기름장어 이낙연 3자 간의 치열한 피 튀기는 전쟁 삼국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과연 민주당은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전국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3월 9일 열렸던 지난 대통령 선거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실상 노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사무총장 사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시도 선관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상임위원들이 지난 16일 회의를 마치고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의 내용을 담은 신뢰 회복과 성공적 선거 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을 노 위원장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대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고 시작했다. 이어 이러한 실패는 국민으로부터 무능함과 불신을 받고 투표관리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안겨줬다며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달 앞둔 현재 자부심과 긍지를 잃은 직원들은 공명선거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의에 빠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선거사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당면한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예견되는 위험이라며 조직 안정과 논란에 책임 있는 간부의 즉각적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사무 종사자의 수당 현실화와 중앙선관위 직원의 일선위원회 파견, 선거장비 전면 보수 등을 주장하며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및 거취 표명, 사무총장에 대한 신속한 사표 수리를 주장했다. 입장문의 마지막에는 전국 13곳의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중앙선관위 소속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15명이 참여한 인물들이 적혀 있다. 해당 건의문의 내용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망에도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17일 노 위원장이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의 면직 처리안 등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잦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 총장이 정권 교체의 대의를 따라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 당선인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이 정치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강조한 만큼 김 총장의 거취를 논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의 임기는 절반이 넘게 남아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9개월째 근무 중이다. 5월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도 김 총장 임기가 1년 이상 남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김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등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그가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린 만큼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측근인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15일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윤 당선인이 자신의 후배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했다가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공세를 받자 지난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와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총장은 대선 후에도 예하 부서에 지시를 내리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16일 출입기자단의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사의서를 일축하며 사실상 임기 완수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인 신형여권의 발급을 시작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새겨 위조가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신형 여권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여권 발급량이 줄면서 도입이 1년 정도 미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형 여권 공식 발급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 명 정도가 신형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신형 여권을 기계가 인식하지 못해 각종 서류 인증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신형 여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신형 여권을 발급받아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3일까지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김 씨는 미국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신형 여권의 인식이 안 돼 추가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공항 보안요원은 신형 여권을 스캔한 후 이상하다며 잠시 대기하라고 했다. 보안요원은 김 씨에게 신형 여권 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했고, 김 씨는 신용카드, 면허증, 국제면허증 등을 꺼내야 했다. 김 씨는 다른 사람들은 구형 여권을 제출해 문제가 없었는데 신형 여권을 들고 가 봉변을 당했다. 공항에 급하게 도착했는데 비행기를 놓칠까 전전긍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계가 신형 여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신형 여권의 인증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다. 올해 초 독일로 유학을 간 A씨는 독일의 인터넷 은행인 N26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지만 신형 여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를 당했다. 독일에서는 외국인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지 우체국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여권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독일 은행은 홀로그램이 없는 신형 여권은 인식할 수 없다며 A씨의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와 여자의 실수 차이로 보는 관점의 문제. 만일 반대의 경우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궁금하다. 이래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 호텔 남자 사우나의 실수로 잘못 들어온 여성과 마주친 남성이 호텔 측에 항의했지만 남자여서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응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텔 남자 사우나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내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 회원이라는 작성자 A씨는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 20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성 B씨와 마주쳤다면서 그분은 옷을 다 입고 있었고 1초 정도 저를 보고 놀라서 뒤돌아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간 얼어버렸다면서 그때 B씨와 거리는 2에서 3m 정도였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즉각 호텔 리셉션으로 가서 항의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B씨는 이 장면을 보고 다가와 보자마자 바로 돌아 나왔다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호텔 측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CCTV를 확인해보니 투숙객 커플이 구경하러 안에 들어갔던 것 같다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처음이라면서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호텔 측의 사과에도 A씨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다. A씨는 되새길수록 기분이 나쁜 건 B씨가 제 알몸을 보게 된 것도 있지만 사건 발생 직후 제가 리셉션에서 항의했을 때 분위기라면서 심각한 사안임에도 B씨나 호텔 직원분이나 제가 남자여서 별일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보인 게 가장 기분이 나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가는데 생각할수록 호텔이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자 사우나를 실수로 들어가서 알몸 여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과연 호텔 측의 사과 한마디로 끝났을지라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경찰에 신고는 했고 소장 접수는 변호사 선임 등 피곤한 과정이 따르겠지만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면서 접수하게 되면 후기 남기겠다고 했다. 일본남과 이번녀의 문제 그 이전엔 팸이 반복되는 사상검증 마녀사냥 그리고 내 편과 내 편을 갈라치는 편갈라치기로 국민을 분열시켜 재미를 쏠쏠하게 본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대선 이후 양당 후보 지지자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사상검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었다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과 주장만으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비단 정치색뿐 아니라 앞서 페미니즘을 주제로도 시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전문가는 자신의 정치색과 견해 등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선 직후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이말년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대선 다음날 유튜브 방송에서 윤희짜장을 먹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멸칭 윤짜장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근거 없는 지적 때문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의 해명 요구가 커지자 이말년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침착맨에 영상을 올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40살인 저는 아직도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복잡해지면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라며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조금 지친다고 털어놨다.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달라는 시청자의 요구에는 내가 그걸 왜 하냐? 논리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거부했다. 이말년은 이어 한 명 괴롭히는 레포츠를 즐기듯 글 쓰는 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스스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반대로 가수 전소미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로 몰려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대선 투표를 완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글의 배경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라는 이유에서 일부 누리꾼이 전소미를 윤 당선인의 지지자로 몰아간 것이다. 또 보이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인 김희철은 빨간색 슬리퍼를 신은 채 투표장을 찾았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몇몇 연예인은 무채색 복장으로 투표소를 찾아 오해를 사전 차단한 해프닝도 생겼다. 유명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종북 좌파 검증부터 시작해 최근엔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까지 벌어지고 있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는 지난해 7월 도쿄올림픽 당시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과 온라인 린치의 대상이 됐다. 이를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29개 여성단체는 같은 달 30일 페미니스트니까 금메달 반납하라는 한국사회 누가 만들었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의 정의를 남성 혐오라 왜곡하고 특정 외모 표현 수컷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라고 낙인 찍고 억압하려 하며 성차별적인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행태를 정치권이 부추겼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온라인 일부 공간에서 남성이 자기 위안과 유희의 도구로 페미니즘 탓하고 공격하는 것을 정치가 이용했고 사회가 받아준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에는 유명인들 가운데 페미니스트를 가려내는 웹사이트 체크페미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유명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발언,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페미니스트 여부를 판단해 만든 목록을 제공한 것이다. 사이트에는 아이돌 그룹, 가수, 논객, 심지어 정치인까지 등록됐다. 사상검증 시험대는 온라인 공간을 넘어서 현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채용 면접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들었다는 구직자들의 폭로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을 게임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라고 밝힌 A씨가 국내 유명 게임사 면접에 갔다가 페미니즘 관련 사상 검증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개발에 참여하는 여성 성우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여성 인권 관련 목소리를 내면 일부 남성 이용자들이 해당 여성과 작업물을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다는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전문가는 사상검증 마녀사냥의 원인으로 상대 진영을 향한 격화된 진영 논리와 비방을 꼽았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대선 국면에서 과열된 양상과 진영 논리로 벌어진 이른바 갈라치기 때문에 사상검증까지 번지게 됐다며 정치적 소견은 누구나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1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상승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한 것은 엔진 개통 이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사고 원인 분석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은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ICBM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고도 20km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한미 정보 수집 수단에서 파악한 정보를 1차 종합한 결과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ICBM 화성 17형의 비행 성능 시험을 했던 순환비행장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ICBM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전 매체가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스쳐지나 보낼 수 없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조선에서 대선이 어떻게 진행됐건, 무엇이 논쟁거리가 됐건, 어느 정당이 이겼건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에 대한 갖은 험담을 쏟아내고 상대를 해칠 흉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스쳐지나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른바 안보를 간판처럼 내흔들며 동족을 시도 때도 없이 걸고 들고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며 이리때마냥 미쳐 날뛰는 국민의 힘 패거리들의 망동. 심지어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거리낌 없이 운운하며 북침의 도화선을 마구 흔들어대는 보수패당의 위험천만한 추태는 온 결의의 경악과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 입에서 상아가 나올 수 없듯이 권력 야망과 동족 대결에 환장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조선 인민들의 목숨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국민의 힘과 같은 역적당이야말로 남조선 인민들의 수치이고 망신거리이며 온 민족의 가장 큰 우환거리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을 비호호국가로 지정한 러시아가 반항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들이밀거나 한반도 주변에서 해상훈련을 벌이는 등으로 저들을 괴롭힐까봐 극도로 불안에 떨며 고민에 빠져 허우적댄다고 특등 하수인들에게 차려진 응당한 봉변이라고 했다. 이어 남조선 현 당국은 2017년 임기 시작부터 사들을 끌어들였다가 혼쭐을 뺐다며 정신을 못 차리고 미국에 계속 추종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설쳐댄다고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16일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특히 올해 남은 6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고용 안정 기조 속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물가 잡기에 방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현재 0.0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승장을 유지하던 뉴욕 증시는 오후 2시 미 동부시간 기준 연준 성명서 발표 직후에 6회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급락하기 시작했다. 잠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치솟으면서 연 6%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최고 연 5%를 넘어서 6%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와 미국의 긴축 예고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연내 연 2%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내 대출금리가 연 7%를 찍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피 오를 때마다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2천억 원, 1인당 16만 원씩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 더구나 변동금리 대출자가 여전히 압도적이어서 앞으로 실제 체감하는 이자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한 냉기가 돌고 있는 대구 분양시장에서 계약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처음 등장했다. 계약 해지 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준다. 이런 제도는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를 맞았던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이후 처음 등장하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대구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분양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건설사 측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16일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 일대에서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업계에서는 계약금 원금 보장제라고도 불린다. 계약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됐던 2010년대 초반 이후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제도다. 대구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도입하면 건설사는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기존 분양했던 아파트를 별도의 조건 없이 해지해주고 계약금도 모두 보전해주게 된다. 계약자들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개인 사정상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푸틴을 전범으로 칭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푸틴이 전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발언 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상대 8억 달러 규모 추가 안보 원조를 발표했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은 전쟁 범죄 직접 규정에는 말을 아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러시아의 민간 목표물 설정을 비판하면서도 전쟁 범죄 규정에는 말하기 이르다라고 했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지난 4일 민간인이나 민간 목표물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건 전쟁 범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실제 전쟁 범죄 규정에는 자료와 증거를 모으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사례가 늘자 끝내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전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은 이날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사망 726명, 부상 1174명 등 총 1900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이 가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던 언론인 사상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 출신의 언론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브렌트 르노가 사망한 데 이어 폭스뉴스 취재팀 영상 취재기자 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양안 즉 중국과 대만의 정세에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만인들의 국방의식도 달라지고 있다. 16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국제전략학회와 대만국제연구학회는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의 협 안보와 관련해 지난 11일에서 13일 20세 이상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응답자의 70.2%가 참전 의사를 밝혔다. 또 현행 4개월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율인 69.6%가 찬성했다.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은 21%에 그쳤다. 대만의 군 복무 체계는 모병제를 바탕으로 징병제를 혼합한 형태다. 대만은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루어지는 모병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1994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선 4개월간의 군사훈련을 의무화한 징병제 성격의 군 복무체제인 군사훈련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예비군 역량 강화에도 압도적인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예비군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14일간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 제도에 대해 70.4%가 찬성한 것이다. 반대는 19.1%에 그쳤다.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 가운데 비관론이 약간 우세했다. 42.7%가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반면 47.3%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유럽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잇따라 군용기를 보내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자 미국은 대만 점령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중국과 정면 대결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상당수 대만인들의 인식인 셈이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대만 무력 침공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행보가 달라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5.5%는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반면 62.4%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차이잉원 총통이 최근 국방부의 군사훈련역 의무 복무기간 연장안 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추거정 대만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국방부가 모든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안이 나오면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